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회문화 여러분들 온라인, 오프라인 격주로 운행하다 보니까 다시 촬영을 재개한 시간이에요. 자, 25차시 시간인데 25차시 이번 시간이랑 다음 시간 26차시까지가 여러분들 중간고사 시험 범위이고 선생님이 25, 26, 27, 28, 29차시까지 총 5개의 강좌를 찍을 예정인데 두 차시는 관료제와 탈관료제에 대한 얘기라서 중간고사 시험에 들어가지만 나머지 3개 차시는 중간고사에는 들어가지 않지만 다음 1학기 기말고사에는 아주 그 중요도가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는 일탈 이론에 대한 얘기, 데비앙스, 일탈이라는 거, 인간이 왜 죄를 짓는가, 일상적인 어떤 법규라든가 어떤 상황에서 벗어나서 왜 잘못을 하는가에 대한 심도 있는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역시 이 교실 안에 학생들이 가득 채웠다고 가정을 하고 수업을 진행을 할 것인데 이제 이미 여러분들 다 얼굴 한 명씩 다 봤기 때문에 마음대로 선생님이 있는 것처럼 해서 연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호응을 좀 많이 해주세요. 자, 오늘 탈관료제랑 관료제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일단 학습 목표를 좀 거창하게 적어놨죠. 세상의 변화와 경영 조직의 변화를 시대의 순서대로 설명할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 학습 목표는 그냥 읽고 그냥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우리 인간의 역사가 이 시대라는 게 어떻게 이렇게 흘렀는지 대충 감이 있죠. 그거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한 다음에 약속대로 선생님이 수업을 한 30분 정도씩 할 거기 때문에 지금 20분 이거 짜가지고 하겠습니다. 자, 이거 하기 전에 여러분들 공부했던 내용을 잠깐만 상기를 좀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내용을 얘기하려고 하냐면은 제일 처음에 여러분들 학습지는 이렇게 다 받았을 거예요. 학습지 뒷면에 필기를 한다든가 하면 좋겠습니다. 자, 무슨 얘기를 할 거냐면은 일단 앞서 공부했던 거 잠깐 리바이벌 할게요. 자, 우리 사회 집단이라는 거에 대해서 배웠죠. 사회 집단이라는 거, 소셜 그룹이라는 거. 첫 번째, 2명 이상의 사람이, 두 번째, 자, 지속적으로 상호작용하고, 세 번째, 어떤 소속감, 유대감 이러한 것들이 있는, 자, 이러한 이 세 가지 요건들이 and로 엮여 있는 거를 사회 집단, 소셜 그룹이라고 여러분들 배웠습니다. 이거는 필기할 필요가 없겠다. 왜냐하면 이미 다 공부가 된 내용이니까. 됐죠? 자, 사회 집단이라는 거, 이 세 가지 요소들이 각각 모두 다 충족을 해야지 사회 집단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사회 집단에는 여러 가지 종류들이 있습니다. 자, 집단에는 크게 7가지가 있어요. 이거 조금 이따 다시 얘기해 줄게요. 자, 하기 전에 이 사회 집단이라는 거, 요 중에서 사회 조직이라는 개념이 바로 또 나오게 됩니다. 요 사회 조직이라는 말을 공식 조직이라고도 해요. 이 공식 조직, 사회 조직이라는 거는 첫 번째, 어떤 뚜렷한 목표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두 번째, 이 사회 조직을 구성하고 있는 구성원들의 지위와 역할이 분명하게 정립이 되어 있다는 점. 자, 교사가 해야 되는 역할, 그리고 학생이 해야 되는 역할, 교감 선생님이 해야 되는 역할, 교장 선생님 누군가 해야 되는 역할, 아니면 회사에서도 사장님이 해야 되는 역할, 말단, 대리, 사원들이 해야 되는 역할 다 다른 것처럼 이 공식 조직, 사회 조직에서는
지위와 역할이라는 거 분명하게 정립되어 있다는 거. 그러면서 지위라는 게 귀속지위라는 게 있다, 성취지위라는 게 있다, 이런 거를 다 배웠을 겁니다. 자, 세 번째. 자, 공식적인 어떤 규범이 있어가지고 여기에 따라서 잘하면 보상을 받고 못하면 제재를 받는 식의 이러한 시스템이 뚜렷하게 되어 있는데 요 역시도 AND로 엮여 있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됐지? 자, 그리고 오늘 배우게 될 관료제라는 거는 이러한 사회 조직, 공식 조직 중에서 베스트 이그젠플이라고 그래요. 좀 어려운 말로 이념형이다, 아이디얼 티푸스라고도 얘기하는데 막스 웨버가 얘기한 요거를 바로 관료제라고 하는 거예요. 뷰로크러시. 이 관료제라는 거는 사회 집단이면서 동시에 사회 조직이라고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 아직 이 관료제에 대해서는 안 배웠는데 그 다른 배운 걸 얘기한다면은 이 사회 집단이라는 거 크게 세 가지의 구분점들이 있었습니다. 그치? 제일 처음에 학자 이름이 누구인지도 알면 좋아요. 자, 소속감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내 집단이 있었고 외 집단이 있었습니다. 내가 소속되어 있으면은 내 집단, 우리 집단 이렇게 표현하고, 그렇지 않으면은 소속감이 없으면은 외 집단, 쟤네 집단이라고도 하나 모르겠네. 다음에 결합 의지에 따라서 본질적인 의지로 발생하는 것을 공동사회라고 했고, 그리고 이익사회, 게마인샤프트, 게젤샤프트라고도 얘기하고, 요거를 테니스라는 학자가 얘기했죠. 요거는 썸너라는 학자가 얘기했고, 마지막으로 쿨리라는 사람이 적어줄게요. 그냥 테니스라고 해서 테니스인 줄 알았어. 미안해요. 자, 쿨리라는 사람은 접촉하는 방식에 따라서 전 인격적으로 이렇게 접촉을 하느냐, 아니면은 형식적, 수단적, 아니면 부분적으로 접촉하냐에 따라서 1차 집단이랑 2차 집단 이렇게 나누었어요. 됐지? 예를 들어서 1차 집단에 얘가 뭐가 있어? 가족이 있었잖아. 가족 해가지고 엄마와 어떤 자식 간의 관계 한번 생각해 보자고. 엄마가 자식을 안고 이렇게 마냥 좋아하는 상황에서 이 엄마는 아기의 얼굴만 좋아해요. 말이 안 되지? 여기 손가락만 좋아해요. 말이 안 되잖아. 부분적으로 좋아하는 게 아니고 전 인격적으로 이 그 존재 자체를 좋아하기 때문에 1차 집단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에 플러스 이런 것도 배웠을 겁니다. 레퍼런스 그룹이라고 중거 집단이라는 걸 배우게 됐었을 거예요. 중거 집단이라는 거 반드시 내가 소속감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자, 중거 집단이라는 게 있는데 내가 소속된 그 집단, 내 집단과 일치한다면 마냥 좋지만 그러지 않으면은 어떤 상대적인 박탈감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그런 위험도 있었어요. 이렇게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집단들을 이러한 식으로 지금 분류를 했죠. 이 말은 내가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여기는 어떤 조직이야 라고 얘기를 딱 물어보면은 어디에 속한다고 다 답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알겠지? 한번 물어볼까? 자, 학생, 동일여고 학생들은 어디에 소속될까? 일단은 사회 집단에 포함되죠. 포함돼. 사회 조직에도 포함됩니다. 근데 사회 집단 중에서 자, 소속감으로 따지면은 내 집단에 포함이 되겠지. 여러분 소속되어 있으니까. 그치? 다음에 결합 의지에 따르면 어디에 소속될까? 자, 이익사회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다음에 접촉 방식으로는 여러분들 물론 전인격적으로 서로 존중하고 배려할 수도 있지만 어떤 형식적인 어떤 인간관계가 좀 지배적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2차 집단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알겠지? 선생님 입장에서는 어떨까? 선생님 입장에서는 당연히 내 집단이라고 볼 수 있지. 다음에 이익사회이면서 여러분들랑 똑같네. 또 2차 집단이라고 할 수 있고. 됐지? 어떤 선생님이 어떤 집단을 딱 제시했을 때 이게 어디에 속하는지 좀 가려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좀 책 많이 읽고 공부를 통해 가지고 이런 거 가려내는 거는 일도 아닐 거라고 선생님 확신을 합니다. 다음에 중고집단, 여러분들 참 지금 중고집단 많죠? 우리 롤 모델이라는 그 인물들도 있을 거고 중고집단이라는 거 있습니다. 선생님도 옛날에 중고집단으로서 뭐 좋은 대학교, 여러분들 아마 좋은 대학교라든가 아니면 좋은 회사에 다니는 거 아니면 여러 가지 각종 등등 여러분들 진로와 관련해 가지고 생각하고 있는 중고집단들이 다 있을 거라고 봅니다. 여러분들 생각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질 수 있기를 여기서 한번 응원 좀 해볼게요. 자, 또 쓸데없는 소리 있고 우리 아까 이 사회 조직이라는 거, 공식 조직이라는 거 이렇게 한번 나눠볼까? 요 사회 집단이라는 거 이렇게 한번 나눠볼게요. 크게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크게 나눴을 때 그래, 요 정도 공동사회가 있고 그러면 이 말은 공동사회의 여집합을 우리 이익사회라고 볼 수 있는 거지. 그치? 이 이익사회 안에는 공식 조직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공식 조직이다 비공식 조직이다 라고 얘기했을 때 요거만 좀 기억을 하세요. 뚜렷한 목표의식이 있고 어떤 지위와 역할이 분명하고 보상과 제재가 뭐 분명하다. 이게 공식 조직인데 이게 왜 헷갈리냐면은 앞서 사회화 공부하면서 사회화 기관의 유형을 공부했을 거예요. 어떤 사회의 지식, 기능, 가치, 규범, 태도 등을 내면화하는 것을 사회화라고 하는데 이 사회화를 담당하는 기관들의 종류들이 좀 저차원적인 거를 하는 거를 1차적 사회화 기관, 좀 고차원적으로 하는 거를 2차적 사회화 기관이라고 배웠을 거고, 그리고 사회화 자체가 목적인 것을 공식적 사회화 기관이라고 하고, 사회화 자체가 주 목적은 아니지만 다른 목적을 수행하다가 부수적으로 사회화가 되는 것을 비공식적 사회화 기관이라고 배웠을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비공식이랑 공식이라는 말이랑 여기서 얘기하는 공식이랑 좀 이따 비공식이 헷갈려가지고 섞여버리면 헷갈릴 수도 있거든. 그래서 무엇인가를 나눌 때는 우리 반드시 그 분류가 되는 기준을 명확히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이 공식 조직에 어떤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요 사람들이 여기 있는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이러한 식으로 자발적으로 이거를 자발적 결사체라고 합니다. 자발적으로 공식 조직에 있는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자발적으로 만든 이 조직을 비공식 조직이라고 해요. 자, 예를 들어서 여기에 사성전자 사람들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사성전자라는 회사는 사회 집단 되죠. 그리고 사회 조직이기도 합니다. 그치? 대표적인 회사, 군대, 어떤 학교 조직, 공무원 조직 이러한 것들을 대표적인 공식 조직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 사성전자에 있는 사람들이 뜻이 맞는 여러 사람, 조그만 일군의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따로 사성전자 사내 등산회 이런 걸 만들면 이게 바로 비공식 조직이 되는 거예요. 요거 학생들이 질문이 많이 나와가지고 일부러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음에 사성전자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그냥 어떤 친한 사람들이 모여서 그냥 만든 단체를 그냥 친목단체라고 하고, 그렇지? 그럼 여기 있는 건 뭐가 되겠어? 여기가 의미하는 거는 공식 조직이면서 자발적인 결사체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여기에 있는 얘들이 좀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각종 시민단체라든가 뭐 정당 아니면 이익단체
노동조합 이런 사람들 공통적으로 어떤 공식 조직이면서 자발적인 결사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특별한 경우가 있고, 나머지는 웬만하면은 공식 조직, 나와 있는 사람들이 나와서 따로 만든 비공식 조직, 이렇게 개념화 시키면은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봐봐. 서울시청 직원들은 서울시청 여기에 포함되겠지. 서울시청, 그치? 서울시청에 있는 사람들은 공식 조직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치? 근데 서울시청에 있는 근무하는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따로 축구 동아리 만들었어. 예를 들어서 서울시청 축구회 만들었다고 하면은 요거는 비공식 조직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서울시 조기 축구회라고 하면은 이거 바로 친목단체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서울에 있는 어떤 조직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각기 다른 유형의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 동호회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친목단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요 정도 한번 정리를 좀 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관료제랑 타일관료제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자, 시간만 잠깐만. 16분밖에 안 돼요. 할 얘기가 좀 있겠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유인물 가지고 좀 나가려고 하는데 이거 하기 전에 좀 몇 가지 이거 설명해야 되겠다. 자, 관료제라는 말, 여러분들 관료제 하면 생각나는 그런 대표적인 단체라든가 조직 그런 게 있나요? 선생님은 군대를 갔다 와서 그런가 군대밖에 기억이 안 나네. 군대 가면은 철저히 계급 사회라고 볼 수 있죠. 들어가자마자 뭐 이병, 일병, 상병, 병장, 하사, 중사, 상사, 원사, 소위, 중위, 대위, 소령, 중령, 대령, 소장, 중장, 중장, 대장 막 이런 식으로. 회사를 가도 말단 회사원부터 해서 주임 혹은 대리라고 하고 과장, 차장, 부장, 이사, 전무, 상무 막 이렇게 가잖아요. 대표이사 이런 것처럼. 이런 게 생각이 나는데 예, 맞아요. 이런 식으로 수직적인 질서, 위계화되고 전문화된 수직적인 질서의 냄새가 좀 많이 나면은 이거를 관료제라고 하고, 탈관료제라는 거는 그런 수평적인 질서를 깨가지고 수평화된다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됐죠? 관료제를 바로 들어가기 전에 요 얘기를 하기 전에 좀 뭐랄까 이 얘기를 해야 되겠어. 여러분, 우리 인류 사회는 이런 말 들어봤나? 혁명이라고 말할 수 있을 만한 어떤 사회 자체의 변화를 몇 차례를 겪었습니다. 그렇지? 그냥 간략하게 얘기할게요. 그리고 나중에 사회문화 뒤에 단원에 2학기 정도에 배울 내용이기도 한데, 제일 처음에 우리 농업혁명이 일어나죠. 이 농업혁명이라는 거 우리 같은 말로 고든 차일드라는 학자가 얘기했어요. 신석기 혁명이라고 하죠. 자, 요때는 주로 사람들이 그 이전에는 수렵이라든가 채집 활동을 주로 했으면은 이 농업혁명을 계기로 해서 농업을 본격적으로 했기 때문에 우리 이 사회를 농업사회라고 합니다. 자, 이 농업사회에는 우리 무엇인가를 만들기 위해서는 거기에 생산 요소들이 필요하다고 하거든요. 자, 무엇인가를 이렇게 생산물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러한 식으로 생산 요소가 필요한 거죠. 이 생산 요소의 대표적인 유형으로는 노동, 자본, 토지라는 게 필요합니다. 자, 몸뚱아리, 돈덩어리, 땅덩어리라고도 얘기해요. 쉽지 이해가 되지? 이런 식으로 노동, 자본, 토지를 이러한 생산 요소를 투입을 해가지고
생산물을 만들게 되면은 나중에 이걸 가지고 분배를 하게 되는데, 자, 노동의 대가로 받는 거를 임금이라고 하고, 자본의 대가로 받는 분배를 몫이라고도 하죠. 자, 이자라고 하고, 토지에 대한 대가, contribution, 그 기여한 대가로 받는 거를 지대라고 하는 겁니다. 요걸 좀 기억하면은, 이 농업사회에서는 가장 중요한 생산 요소가 뭐였을까요? 바로 토지랑 노동이지. 요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하잖아. 그치? 요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생산 요소로서 농업혁명, 농업사회가 있었다고 얘기를 하면은, 저거 관련해가지고 할 말이 엄청 많죠. 뭐 인류의 4대 문명이다 해가지고 이집트 문명, 황하 문명, 메소포타미아, 무슨 뭐 인더스 문명 이런 것도 있는데, 뭐 그런 얘기는 나중에 하고, 농업혁명이 발생한 다음에 두 번째로 산업혁명이 발생하죠. 이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공업사회가 도래를 합니다. 이 공업사회라는 거는 영국에서 뭐 발명된 증기기관에 의해서 어떤 노동력이 획기적으로 뭐 기계화되고 하는 것들을 얘기할 수 있는데,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여기에서 주로 생산되는 생산에 필요한 생산 요소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노동과 자본이라는 거. 됐지? 다음에 산업혁명 다음에 정보화혁명이라는 게 발생을 합니다. 이 정보화 산업혁명을 통해서 달성된 사회를 정보사회라고도 하고, 요때 부각된 생산 요소는 지식과 정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됐지? 이런 식으로 인류는 크게 뭐 세 가지의 혁명을 거쳤는데, 지금 요새는 무슨 뭐 4차 뭐 산업혁명이라고 해가지고 뭐 AI다, 증강현실이다, 가상현실이다, 뭐 이러한 뭐 많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시간이 되면은 다음에 얘기해 드리도록 하고, 요것만 좀 기억을 할게요. 생산 요소로서 이런 것들이 중요했다. 근데 요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 산업혁명은 뭐니 해도 대량 생산이라는 게 가능해졌다는 게 제일 중요한 키포인트예요. 대량 생산이 뭐 때문에 가능해졌을까? 우리 혹시 이런 말 들어봤어? 컨베이어 벨트 시스템? 그치? 이런 걸로 인해서 대량 생산. 자, 소품종의 물건들을 대량 생산하는 시스템이 가능해졌다. 자, 어떤 물건들을 대량으로 찍어내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거는 뭐니 해도 효율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치? 이러한 효율성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 공업사회에서는 소품종 대량 생산, 효율성, 이러한 키워드를 기억을 하기로 할게요. 이런 대량 생산, 효율성과 관련해서 가장 그 부각되는 어떤 조직 시스템을 바로 관료제라고 하니까 좀 하드웨어적인 얘기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반면에 정보화 혁명에서는 사람들의 어떤, 여기서는 소품종 대량 생산은 많은 사람들이 똑같은 옷을 입고 똑같은 것을 먹고 똑같은 아파트 같은 데서 살다 보니까 개성이 많이 발휘되겠어요? 아니면은 다 똑같아지겠어? 다 똑같아지는 거지. 자, 개성이 상실되기 때문에 여기에 정보화 사회에서는 사람들의 어떤 개성이 좀 살리려고 하는, 나는 너희들하고 좀 달라 라는 어떤 생각이 좀 늘어나면서 다품종의 소량 생산 시스템이 필요하게 되었고, 요거를 위해서는 효율성보다는 융통성이 필요하다고 해서 탈관료제라는 조직 시스템이 급부상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적혀 있는 거 좀 영어로 필기체로 흘렸어가지고 아마 잘 못 알아봤을 거예요. 여기에 from, efficiency라고 해서 효율성, 그리고 to, flexibility라고 해서 융통성. 즉 우리 시대의 조직의 변화라는 거는
이게 마치 이렇게 얘기하니까 대학교 경영학과 수업 같기도 하다. 기존의 대량 생산, 효율성을 추구하던 그러한 관료제적, 효율성 중시 사회에서 이제는 사람들의 개성도 어느 정도 존중하고 인정하려는 그런 움직임, 그러한 것들이 모두 소비에서도 나타나기 때문에 탈관료제로 좀 융통성 있게 수평적으로 좀 바뀌었다는 흐름. 자, 사실은 관료제와 탈관료제를 설명하기 위한 배경 설명을 간략하게 한 겁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관료제의 특징이랑 장점, 단점, 그리고 탈관료제의 간략한 특징이랑 장점이랑 단점, 이러한 것들을 구분해가지고 살펴보는 게 핵심인데, 이번 시간은 그냥 배경적인 설명, 그 전에 공부했던 거 그냥 복습했다고 생각을 하시고, 다음 시간 26차 시에서 좀 더 본격적이고 시험에 나올 법한 그런 얘기들을 집중적으로 좀 할 수 있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일단 25차 시는 여기서 마치기로 하고 바로 연이어서 26차 시 관료제와 탈관료제의 본격적인 얘기 하겠습니다. 알겠죠? 자, 빠이빠이. 26 좋아.